네, 오늘은 마우리시오 폴리니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그 배경음악을 깔아놓고 그 유명한 제인 오스틴의 1813년도 작품인 오만과 편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오만과 편견 1813년은 바로 바그너와 베르디가 태어난 그 해입니다. 낭만주의죠. 자, 이제 그 중요한 여성들이 읽어야 되는 필독서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이 여류 작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했는지 그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생기고 재력가이며 미혼인 빅리는 명문가들한테 사위나 남편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칭찬을 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청년이죠. 따라서 그가 영국 남부의 마을에 도착했던 소식은 베네트 부인에게도 희망을 던져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민거리란 관연한 딸들이 5이나 있다는 점이죠. 그러던 중 빅리 씨가 첫 무도회에서 베네트 부인의 장녀인 아름다운 아가씨 제인과 2번씩이나 춤을 추자 베네트 부인은 빅리와 제인이 결혼한 운명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죠. 소설의 소재로는 시골에 있는 세 가족 또는 네 가족의 이야기가 이상적이다. 이러한 소재는 얼마간의 갈등 구조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은 없는 구성인 셈입니다. 오스틴은 하나의 작은 단면을 선택해 소설화하지만 그것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스틴의 글은 사물을 현명형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각을 통해 평소에는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고 잘 숨어있던 개별적인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허영과 실망, 편협함, 마음의 상처, 숨겨진 희망과 거만함 등이죠. 오스틴은 이 모든 것들을 냉정한 거리를 두고 아이러니와 때때로 가차없는 조서로서 우리들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오스틴의 소설은 사람과 잘 맞는 배우자를 찾는 일, 둘이서 함께 살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죠. 그녀의 소설을 보면 행복한 배우자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미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골에 있는 몇몇 가족들에게는 아주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녀는 소설을 통해 둘이 함께 사는 것은 둘이 어울린다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묘사하고 이로써 내면상과 사회라는 두 영역의 모습을 주의 깊이 전달합니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베네트 부인의 결혼 생활이 묘사되고 그 결혼 생활은 그녀의 남편이 보여주는 삶과의 타입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죠.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는 결혼 생활에 체념하고 습관적인 조서로 일관하며 도피처를 찾습니다. 이에 반해 가디너의 결혼은 모든 점에서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의 결합임을 보여줍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 베네트의 사랑, 이 이야기도 물론 그러하죠. 빅리는 자신의 친구를 시골로 데려옵니다. 그는 매력적이지만 거만한 신사 다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달리 베네트의 두 번째 딸인 총명한 엘리자베스와 사랑에 빠지죠. 키나 나이틀리죠. 소설의 제목은 이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처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가 자신의 신분에 따른 오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다소 거만하기는 해도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시가 그 자신을 극복하는 행동을 통해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면서 자신은 불가능한 사회적인 결합임에도 그녀를 어떤 이성이나 인식과 상관없이 부인으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그의 이런 선언이 뻔뻔스럽게만 느껴지죠. 게다가 그 장면 역시 오스틴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테두리에서 말하자면 아주 분명한 것은 다시가 현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란 오직 엘리자베스와의 잠자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는 다시의 결혼을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독자들이 이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자베스가 다시를 열렬히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제3자의 얘기를 통해 지금까지 그녀가 알지 못했던 다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자 그녀는 불현듯 자신이 다시를
원할 뿐 아니라 그녀가 동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됐죠. 다시는 그녀가 결혼을 생각해본 유일한 남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깨달음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요? 엘리자베스와 다시는 소설의 이상적인 짝이죠. 서로를 원하며 정신적으로 동등한 한상을 이들에게서 봅니다. 이 소설에는 이들의 사랑 이야기와 짝을 찾는 다른 세 경우가 나란히 서술됩니다. 우선 아름답고 온화한 아가씨인 제인과 마음씨 좋은 빅리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베네트의 막내딸 리디아의 사랑 이야기. 리디아는 제복을 입은 남자라면 누구와도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가씨인데 부정한 위컴에게 걸려들어 함께 도망을 가 모두를 놀래킵니다. 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위컴은 그 사이 정절을 잃어버렸죠. 리디아와 결혼할 돈을 마련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매수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샬럿 루카스와 성직자 콜린스의 우울한 결합이 있습니다. 샬럿은 스스로가 말하던 여자 나이 27이면 결혼시장에서 이미 혼인 정년기를 많이 넘긴 처지다. 따라서 그녀는 마지막 기회로 모든 면에서 편협한 상품을 지닌 자신을 멸시하는 콜린즈에게 관심을 보이죠. 낭만적 사랑의 각본 중에서 샬롯의 사랑 이야기는 18, 19세기의 모든 여자들의 냉혹한 현실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만이 어느 정도 품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은 노처녀로 살아가거나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선호되었죠. 비록 그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끔찍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일지라도 이 부분이 시대적으로 요즘과 맞지 않는 중요한 배경지식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시대는 다행스럽게도 지나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스틴의 소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죠. 그것은 오스틴이 사랑을 우리들이 오늘날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최초의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녀의 소설을 알기 위하여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이 떠올리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내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는 그녀의 소설에서 나온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사랑 영화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스틴의 소설에 직접적으로 기초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1990년대 말에 몇몇 영화가 문학을 영화함으로써 영화 관객들을 구름처럼 모았던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닙니다. 이른바 할리우드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오스틴을 암시하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즉 미국 대도시를 배경으로 맥 라이언 같은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할리우드판 사랑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오스틴의 것으로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자신이 꿈꾸던 사람임을 깨닫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염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얻게 되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프렌치 키스, 그린 카드, 클로리스, 유간 메일 등의 영화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오스틴의 소설들에 기초합니다. 오스틴은 사랑을 도달할 수 없는 숭배자에 대한 연모의 정을 불태우는 격정적 드라마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스틴의 연인들은 사랑에 미치지 않고 대단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죠. 사랑은 관계나 기만의 어떤 소모적인 시나리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자기 책망을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자살의 모티브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사랑은 여자가 애매한 동기로 인해 전혀 사랑하지 않는 말탄 기사와 도망가기 위해 애인 배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스틴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은 무정부의 혼란 상태가 아니라 일상을 마법으로 바꾸는 일이죠. 오스틴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술을 보여주며 아울러 사랑의 현실과 허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설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소설은 현대사회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모든 드라마가 신데렐라 얘기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일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중하고 내 남자이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징으로 드라마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